경제학자의 서재. 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알류경지. 중진국 함정 미들 인컴 트랩. 세계 근현대사에서 후진국이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그 어렵다는 중진국 함정을 어떻게 벗어났으며 중진국 함정이란 무엇이며 이 함정을 벗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 콘텐츠는 이전에 올린 동일한 제목의 영상에서 중요한 내용만을 정리하여 완성도를 높인 영상입니다. 중진국 함정 또는 중진국 던 미들 인컴 트랩은 세계은행이 2006 아시아경제발전보고서에서 20세기 후반 국제 경제에 대한 개황을 제시하며 사용한 용어다. 과거 저소득 국가였던 나라가 중간소득 국가 미들 인컴 컨트리에 올라서는 단계에서 성장 동력을 상실하여 고소득 국가 하이 인컴 컨트리에 이르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르거나 다시 저소득 국가로 후퇴한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2022년 세계은행 아틀라스 방법은 명목상 1인당 GNI가 4,465달러에서 13,845달러 사이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는 국가를 뜻하며 세계은행의 고소득 국가군 경계가 2022년 기준 13,845달러이므로 고소득 국가군 진입 전 경제성장 동력을 상실한 나라를 의미한다고 봐도 된다. 대다수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 몰려있다. 중진국 함정은 함정이라는 이름에서 풍기는 인상과 달리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에 가깝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은 나라는 극히 드물며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성장국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 국가일 때는 고성장을 하다 중진국이 되면 본격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각종 경제 위기에 직면한다. 세계은행 소속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에 중진국이었던 101개 국가 중 2008년까지 고소득 국가가 된 곳은 대한민국, 아일랜드, 대만 등 13개국 뿐이다. 저소득 국가들이 저임금 제조업 등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이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국 고유의 문제점들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범용적인 모범 답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고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진국 함정 현상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요소 투입 중심의 성장 방식이 가지는 한계인 수학 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일단 중진국으로의 진입은 비교적 수월하다. 신흥공업국 이하의 국가들은 국가 전반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치자가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력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만 투입할 수 있다면 후진성의 이점을 살려 중진국 입문 수준의 단계로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비포장 도로에 아스팔트만 깔아놓으면 물류 규모가 수십 배로 증가하고 초등학교를 세우면 노동 생산성이 폭증하며 상하수도 시설만 설치하면 공중보건 비용이 크게 하락한다. 그래서 후진국은 이런 양적인 투자만으로도 가파른 성장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낮은 인건비를 통한 선진국의 공장 역할, 특정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선진국에 대한 추격자 효과 등이 합쳐지게 되면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이런 식으로 중진국 단계에 오르면 선진국 진입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선진국 진입은 기존의 중진국 형식의 개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인구가 원래 생산성이 낮던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옮겨가는 이촌양도,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노동력이 생산성이 낮은 1차 산업,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며 또한 여성도 대부분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만 머물다가 취업이 대폭 증가하고 소자녀화 현상이 나타난다. 사회 전체적으로 인구와 자원이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서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전환되는데 그 생산성의 차이만큼 소득이 급격히 증가한다. 하지만 그런 이동이 완료되고 인구 증가가 멈추고 노령화되면 더 이상 끌어낼 저임금 노동력 등 이용률이 낮은 자원이 고갈되니 성장이 둔화된다. 이를 이중 영역 모델 두얼 섹터 마더리라고 하며 중진국 함정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이다. 이런 모델에 따르면 소위 일컫는 제3세계 국가와 태국, 베트남 등의 나라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로 후술될 중진국 함정의 전반적인 현상들이 발생하는 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실제로 21세기인 현재 중진국 함정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지금도 대부분이 1, 2차 산업의 제조업, 농업, 경공업 등이나 국내 시장 위주의 서비스업, 부동산, 유통업 등으로 경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제조업 계열에서도 선두주자가 아니어서 선진국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원천 기술을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개발 초창기 시절부터 시작한 산업의 육성으로 중진국으로의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 궤도가 안정화되어 예전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 결국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다각화는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은 300산업, 가발신발 제조, 경공업, 조선자동차, 석유화, 학기계 산업, 중화학공업, IT, 바이오, 금융, 문화 등 3, 4차 산업으로 순서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다. 만약 21세기에 들어서도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 시절과 다름없이 경공업에만 의존한 채 체질 개선을 하지 않았다면 양상은 확실하게 달라졌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일본, 한국, 대만은 전후 20세기에 걸쳐 산업 구조의 고도화, 다각화에 성공하여 단기간에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진입했다. 반면 중진국 함정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러한 과제에 성공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중진국 진입에 성공한 대부분의 국가는 중진국에 진입한 지 한참 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과거의 주력 산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정체가 시작된다. 결국 산업의 다각화, 4차 산업, 금융업, 문화산업, 선진화, 독자적인 원천 기술 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세대 산업 경쟁에서 도태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 21세기 현재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에 제조업을 발전시켜 공업화를 이루고 서비스업 위주로 경제를 재편하였다. 선진국 중 가장 서비스업의 GDP 비중이 낮은 대한민국의 비중이 57%고 미국은 77.6%, OECD 평균은 71%다. 오늘날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신흥공업 국가 개발도상국도 선진국의 뒤를 따라 1차 산업에서 제조업 위주로 경제가 전환하고 있거나 이미 전환이 완료된 상태다. 문제는 기술력과 자본의 격차로 인해 이들 국가 대부분이 중공업이나 첨단산업 등 자본 집약적 또는 기술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국가들의 제조업은 선진국의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발전 수준은 대부분 의류, 식품 가공 등 부가가치가 낮고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그것도 원자재의 단순 가공이나 수입 부자재를 가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개도국일 때는 저임금으로 선진국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발전하지만 중진국이 되며 임금이 비싸지면 선진국 기업들이 임금이 더 싼 다른 지역으로 하청을 바꾸며 경제 위기를 맞고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 쉽게 말해 국가 자체가 선진국의 하청 기지 이상으로 나아가질 못한다.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고도의 사회 인프라가 필요한데 산업혁명으로 이 단계를 밟은 선진국들은 최소 수십 년에서 길게는 2세기 정도에 걸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수준 높은 노동력과 고도화되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추었다. 그러나 신흥공업 국가 개발도상국은 이런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또는 문제 해결에 노력하더라도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광업 등 서비스업이나 자원산업에 집중하여 중진국으로 손쉽게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성장은 그 기반이 불안정하거나 자체 개선이 매우 어려워서 실상을 들여다보면 내실 없는 쭉정이에 가깝다. 단적인 예로 러시아, 베네수엘라, 브루나이, 아랍 중동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은 석유로 많은 돈을 벌었고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지만 이들을 선진국이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에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이 큰 특징은 대개 이렇다 할 자국 메이커나 브랜드가 부재하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동남아, 중남미 국가에서 잘 나타나는 문제로 당장 멕시코, 태국, 베트남만 보더라도 공장은 많은데 정작 공장을 소유하는 업체가 선진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게 특징이다. 물론 기술과 자본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는 해외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진국에 진입하면 해외 자본 의존이 국가 경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해외 자본은 자국보다 해외 인건비 상승에 엄청 민감하기에 해외 인건비가 상승하면 해외 공장을 포기하고 차라리 자국 공장으로 생산을 옮겨버린다. 이는 자국 기업이 자국에서 철수 및 국적을 옮기면 정치적 반발과 지탄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하기 힘들었어도 자국에서 생산시설은 유지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은 보통 자국에서 행함으로 연구개발자와 현장 생산 기지의 소통을 위하여 자국 내 생산시설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 여기에 생산 비용 상승에 대한 경쟁력 약화도 대두되기 시작한다. 경제 상승은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동반한다. 그리고 물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임금 또한 오르고 총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제품 가격 또한 상승한다. 즉 품질은 선진국에 밀리고 가격은 후진국에 밀리는 샌드위치 상황에 몰린다. 여기서 과감한 기술 개발, 고부가 가치와 산업 다각화에 실패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중진국 함정에 걸리는 것이다. 그나마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중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강력한 내수시장과 기술 혁신을 통해 단순 가공 수출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도 부동산 시장의 몰락과 첨단 산업의 미국의 견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렵게 보인다.
기존 경제 체계 내에서도 중진국 함정 탈출은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왔다. 대한민국의 초고속 성장에는 시대적인 운이 따라준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는 해석이 상당하다. 요컨대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을 거쳐 첨단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냉전이라는 국제 정세에 있었다는 것이다. 철의 장막과 중국의 공산화 이후 제2세계 진영이 제1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당대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중국과 같은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제2세계 진영과의 경쟁을 피하고 우호적인 제1세계 진영과의 교류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 중 하나였으며, 따라서 냉전이 종식되어 자유무역 시대가 본격화하고 중국이 개방되어 발전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과거 한국의 발전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특히 4차 산업기술의 진보에 따른 노동력 절감 효과로 인해 중진국 함정을 겪는 국가들의 공산품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효과가 잘 먹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동남아 국가들은 본래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의 하청 공장 기지로서 자국민들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산된 상품을 가공 수출하면서 자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21세기에 들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한 로봇이 기존의 인간들을 대체하는 현상들이 조금씩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고 있다. 노동 생산성이나 자본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동화나 산업 고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가 불가결하다. 대부분의 중진국은 이러한 생산성 향상과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해서 성장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 중진국 함정에 빠진 일부 국가들, 특히 중남미의 특징은 수출 주도 산업화 ELI가 아닌 수입 대체 산업화 ISI를 목표로 장기 경제 정책을 짰다는 것이다. 수출 주도 산업화의 중점은 국산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에, 수입 대체 산업화의 중점은 외산 제품을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에 있다. ISI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기업이 국내 시장 점유에 안주하게 만들어 외국 기업과 경쟁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흔히 석유만 팔다 망했다고 알려진 베네수엘라도 1970년대에 수입 대체 산업화를 통해 국내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다가 망한 케이스이다. 그나마 세계은행의 통계를 보면 ISI가 추진된 1960년대부터 1980년까지 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았다. 그럼에도 1970년대 비산유국 중남미 국가들이 큰 부침을 겪은 이유는 ISI 자체의 문제점과 더불어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오일 쇼크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산유국인 중남미 국가들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은 같은 시기 오히려 오일 쇼크로 ISI를 추진할 재원을 확보하고 여기에 막대한 외채까지 끌어들여 ISI를 추진했으나 1980년대 중반 유가가 하락하자 타격을 입었다. 즉, ISI 자체의 재정적 문제는 물론이고 재원을 수급할 방법이 망해버린 게 중진국 함정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양극화 확대. 근대화와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회의 부는 특정 계층 분야 지역에 편중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지고 빈부격차가 급속히 커지기 시작하며 이는 사회의 불안정을 불러오게 된다. 초창기 국가주의적 경제 성장에 발빠르게 적응한 일부의 재벌이나 관료들은 일반 국민들은 물론 선진국의 부자들까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호화스럽게 살지만, 국가의 경제 성장에 협력해왔던 대부분의 서민들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전혀 돌아오지 않다 보니 사회 불만이 커져서 경제 발전에 대한 희생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성장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대표적인 예로 성장과 함께 분배도 일정 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성장도 한계에 부딪힌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소득이 충분히 분배되지 못했을 경우 사회 갈등이 크게 늘어나게 되며 범죄율이 증가하고 심지어 마약 거래, 인신매매나 반사회적인 목표를 둔 무장단체가 등장하는 등 악순환에 빠져 자칫하면 체제가 흔들릴 수가 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양극화가 확대되기도 한다. 리처드 윌킨스는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도표로 나타내었다. 그는 건강, 장수, 신뢰 등과 같은 단순한 가치들마저도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될 때 경제성장 효과가 더 악화되는 것을 통계를 통해 증명했다. 느린 의식 변화. 느린 의식의 변화도 중진국 함정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나라들일수록 국가 내부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가리기 위해서 언론과 매체를 통제하고 이용하며 내부 불만을 억제시킨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중진국들은 언론 자유지수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특징이며, 그렇게 통제된 국민들 역시 근시안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이념에 경도되어 세계의 트렌드를 제때 읽지 못하고 개혁 정신이 둔감해진다.
이런 분위기의 사회에서는 혁신을 기대할 수 없으며 선진국 진입 또한 기대할 수 없다. 심지어 느린 의식 변화로 인해 높으신 신분 단계에서 경제 발전에 대한 합의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느린 의식의 변화로 발생하는 가장 큰 악영향은 중진국 스스로가 자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현실 부정하여 축소에 콕콕해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2000년대부터 언급된 중국 경제는 겉보기와 달리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한 상황이며 자칫하면 중진국 함정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국내외적인 경고를 잘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질투하여 모함하는 것뿐이다라고 무시하다가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징후가 상당히 농후하여 경제가 정체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만 하더라도 1996년에 OECD 가입 후 얼마 가지도 않아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 그나마 한국은 한국병이라고 불렸던 산업화 이후 추진했던 압축식 경제성장에 대한 병폐를 반성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뼈와 살을 깎는 피나는 노력을 해서 몇 년 안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완전하게 선진국 도약에 성공할 수 있었으나 이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드문 사례다. 아직 한창 성장하고 있는 중진국에 한번 닥친 경제 위기는 자국의 근본적인 병폐를 똑바로 인식하고 고치지 못하면 중진국 함정에 장기적으로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낮은 인적 자본 수준.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통상 50%도 되지 않는다. 이는 미래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인적 자원이란 노동자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자신과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 예컨대 건강, 영양, 교육 등이다. 이런 요소는 한 국가의 사람들을 더 나은 노동자이자 더 나은 시민으로 만든다. 국가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풍부한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인적 자원과 국가 경제 성장이 비례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랫동안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은 보통 교육률이 매우 낮다. 방글라데시, 하이티, 에티오피아 같은 국가들을 보면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노동 인구의 비율이 15% 미만이다. 중진국들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노동자가 전체 노동 인구 중 절반도 되지 않는다. 예컨대 2015년 브라질의 노동 인구 가운데 47%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다. 멕시코의 경우는 35%였고 터키는 37%였다. 그러나 여러 세대에 걸쳐 부유하고 번영한 국가들은 아주 높은 비율의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노동 가능 인구의 약 90%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고 독일은 87%, 일본은 90% 이상이다. 이 국가들의 동향은 명백하다. 세계 최고 부국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평균 78%이다. 한국, 대만,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이 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한국은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진학률이 70%가 넘었다. 이는 당시만 해도 한국보다 잘 살았던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보다 높고 선진국들의 진학률과 거의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중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비율은 30%였다. 중진국들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중진국들이 저개발국 시절에 저소득 제조업으로 경제적인 급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면 중진국 정도 수준이 되면 다른 수준의 일자리에 맞는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인 건설 현장이나 조립 라인의 좋은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도 많은 정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고소득 국가들을 지탱하는 직업인 사무직이나 첨단 기술 공장의 기술직, 고임금 서비스업의 매니저나 전문가로서 성공적으로 일하려면 좋은 교육이 필요하다. 고임금 일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교육을 갖춘 노동력 없이는 어떤 국가도 고소득과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기술적 변화는 이런 기술을 가진 이들에게 유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에게도 고학력 노동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즉 저개발국들이 양적인 성장으로 중진국으로 도달할 수 있었지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수준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최소한 고등학교 진학률 정도는 높아야 가능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인도 같이 인구가 많은 중진국은 고등학교 진학률이나 대학교 진학률이 아무리 낮아도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억은 넘어가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인구 대국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구가 비정상적으로 많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진학률만으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동 가능 인구가 웬만한 나라들 전체 인구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며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1인당 GDP가 높아야 한다. 1인당 GDP는 외부와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가 전체 GDP는 세계 5위 안에 들어도 이들을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인 것이다.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면 국민의 학력과 인간개발 지수가 일부 계층과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민적으로 고루 성장해야만 한다. 이것은 최소한 고등학교 진학률 정도는 높아야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1인당 GDP는 소수 엘리트 계층의 활약만으로는 높일 수 없다. 당연하게도 GDP는 나머지 모든 저숙련, 저학력 노동자들의 생산량까지 모두 합쳐서 내는 통계이기 때문에 소수의 고학력자가 아무리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다 해도 그들보다 몇 배 이상 많은 저학력자들이 변변치 않은 수입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국가 전체의 평균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 저숙련 노동자들의 학력과 일자리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선진국 진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적 자본은 미리 축적되어야 한다. 한 집단의 어린이들이 21세기에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데 12년이 걸린다. 교육이 중시되기 이전에 태어난 더 나이 많은 세대를 포함해 전체 노동력의 교육 수준을 높이려면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45년 정도 걸린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가 고소득 국가가 되고 나서야 성장을 뒷받침할 인적 자본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의 중진국들이 쌓아둔 인적 자본을 보면 1980년대의 한국이나 대만보다는 1980년대의 멕시코나 터키에 더 가깝다. 그 어떤 국가도 고등학교 취학률 50% 이하로는 고소득 국가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중진국들의 고등학교 취학률 평균 40%로는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기 매우 힘든 것이다. 한편 낮은 수준의 인적 자본은 향후 신성장 동력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중진국들은 경제적 성장에 비해 정치-사회적 성장은 더뎌 선진적인 정치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독재, 쿠데타 같은 정치적 급변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새로 집권하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가의 경제 정책뿐만 아닌 외교 정책 역시 자주 변경된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급변은 중진국들에게 치명적이다. 중진국들의 자국 토종 기업들은 제품 경쟁력이 약하고 재정 사정이 풍요롭지 않은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의 투자가 기업의 생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급변은 외국인들에게 투자의 리스크로 작용해 영향을 크게 준다. 한편에서는 부패인식 지수 같은 사회 내부의 청렴도와 중진국 함정의 연관성에 대하여 논하기도 한다. 부패한 관료와 사회 구조를 가진 국가일수록 내부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성장 한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 단계의 수준에서는 부패와 발전의 연관성이 적지만 외연적 단계에서 내연적 단계로 이행하는 선진국 진입 단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부각된다는 것이다. 부패가 심한 상황에서는 경제 성장의 이익이 극소수에게 편중되므로 국민들의 성장에 대한 욕망이 낮아지며 이는 그대로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부패인식 지수가 10점 오를 때마다 1인당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다. 이상으로 중진국 함정 미들 인컴 트랩에 대한 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알류경지이었습니다.